그리고 뭐 재야 출신 선배들이 노무현을 우습게 하는 것도 저는 좀 우스워요. 이 사람은 이른바 경제 전문가들과도 얼마든지 토론을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자갈치 시장 아줌마들하고 만날 때는 그 레벨에서, 그 수준에서 또 같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노무현을 사람들이 평가해 주지 않는가? 저는 굉장히 서운해요. 특히 학생운동 출신 선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또는 386 의원들조차도 그런 기색을 보이는 것,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하면 노무현이 대학 안 나왔다고 차별하는 거예요. 만일 노무현 씨가 일정 정도 수준의 대학을 다녔고 거기서 민주화운동, 학생운동과 일정 정도의 연관을 맺은 상태에서 오늘까지 왔다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무나 노무현을 가볍게 생각한다.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서운하고, 이것 역시 운동권 출신들의 오만이다, 이거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노무현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중요한 정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른바 서울대 출신 중에서 나도 좀 잘났다는 얘기 들은 사람인데, 내가 노무현 밑에서 확실히 기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의사가 있다. 이걸 난 보여주고 싶어요. 노무현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기여를 한 사람이고, 왜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운동권도 주류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운동권도 주류다. 오만이다. 우리가 이게 낯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낯선 지도자. 뭐 당선되고 나서 또 여기 맨하탄 사우나에 혼자 들어가 버리셔가지고, 그게요 상징적인 건데, 의원들이 가장 당황스러워요. 예, 당선자 신분으로 보면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하기 전에 그런 거 마지막 자유를 누려보고 싶은 거예요, 당선자는. 그게 인간적인 욕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상황이면 경호원이 벗고 같이 들어가야 돼요. 당연하죠. 경호라는 게 목욕탕에서도 해야 되고 시장통에서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경호원 몇 사람이 벗고 사우나에 같이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구석에 있어가지고 계속 본다든가. 근데 경호원들이 못 들어가고 막 쭈뼛쭈뼛 놀래가지고 당황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의 어떤 권력 문화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낯설죠,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긴 한데, 그것이 이제 여러 각도에서 그런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거예요. 익숙해지고, 그게 지금은 파격이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그 노당선자가 그런 스타일의 지도자라는 것을 국민들이 여러 차례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게 이제 학습 효과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의 리더다,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냥 유쾌한 그런 일이라고 보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퍼지는데, 에피소드 하나 공개할까요? 이미 받으셨군요. 제안을. 우리 옵션이 있어요. 경선 때 걸었던 옵션이 있어요. 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 나에게 꼭 들어줘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우선 하나만 공개하고 하나 또 공개할지 좀 이따 생각해보자. 하나는 뭐냐면, 재미삼아 하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 대통령 별장이 있는 청남대, 거기를 아주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시민들을 위해서 개방하십시오. 제가 낚시를 좋아해서 가끔 낚시 잡지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 이제 대청댐, 대청호와 관련해서 그 처음에 개발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피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담 삼아 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되네요. 그래서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할 때. 그게 내가 일해주는 조건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옵션에서 뭐가 더 걸려있냐면, 근데 개방하는데, 개방하기 직전에, 거기 가서 며칠 좀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저희 옵션이에요. 그래서, 그 노당선자가 그 공약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1년에 며칠 쓰지도 않는데, 굉장히 넓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묶어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남대 같은 경우는 일부만 그 보호시설로 유지를 하고, 거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또 이 아주 장애인들이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좀 놀다 갈 수도 있고, 그죠? 대통령이 초대해서 가든 파티도 좀 열어줄 수가 있고, 우리 그런 문화가 참 안 돼 있는데 청와대는 너무 저기 번거로우니까 청남대 같은데 그런 데로 쓰면 좋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최소만 남기고 개방하고, 하여튼 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시설을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충분한 개방 준비를 갖춰서 개방하기 직전에 나로 하여금 한번 낚시를 하게 하는 특권을 주십시오. 그게 이제 옵션이었거든요. 근데 뭐 낚시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개방되는 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결국 노무현과 유시민의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정치적 동지로서 우리 권력을 같이 잡아서 이걸 이렇게 개혁합시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지는 않아요. 하지는 않고 그냥 돕는 것이고, 노당선자도 그냥 도움을 받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요. 우스개로 그때 경선 때 이렇게 TV 토론 준비하러 제가 금강 빌딩 가면 정말 그 앞에 있는 유료 주차장에 차 세워놓고 몇 시간 하고 나오면 주차비가 2만원, 3만원 되는데 주차비 한 번 내준 적 없고, 응? 그래도 그게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 그 빌딩에 출입하면서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노무현의 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옵션이 있는데, 두 번째 옵션은 퇴임 후에 회고록을 쓸 때, 그때 회고록 집필을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그 둘 다가 노무현 집권 기간의 어떤 정치 입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전 노무현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존경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좋아해요. 호모라서 그런 건 아니고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점이 나를 움직인, 내가 7월 달에 말에 기자회견 할 때, 저 인터뷰할 때 나를 움직인 노무현의 힘은 뭐냐? 그럼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을 잘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퇴임할 때도 왜 벌써 퇴임하나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여길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래요. 난 그건 확실하게 믿고 있고, 이게 저희 이 개혁당 대표로서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고, 저는 언제나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을 했지, 어떤 자리에 가서 무슨 일을 할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 있는 자리는 개혁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가 개혁당의 대표로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 이것만 하죠. 하고, 제가 본 노무현이 그게 헛개비가 아니고 진짜 노무현을 내가 봤다면, 노무현이 하는 일 속에서 제가 선 자리에서 하는 일과 노무현이 청와대의 주인으로서 하는 일, 이것 사이에는 별반 충돌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는 거죠. 또 다른 옵션은 없잖아요. 네, 그 두 개밖에 없어요. 취재 수첩도 없고 또 다른 옵션을 들어보죠. 예, 긴 시간 보겠습니다. 누가 그 게시판에 결혼해 놨더라고. 뭐 누구도 보이고 심지어는 이철까지 보이는데 유 대표는 왜 안 보이냐. 근데 거기 갈 일이 있어야지, 카메라 앞에. 아니 근데 그 19일 날 이쪽에 왔던 거는 나도 뭐 짐작을 못했었고 굉장히 이례적이더라고요. 그 이례적이지. 그리고 쉬운 행보도 아닌데 밑에서 뭐 동선 때문에 일정치 않은 의전 쪽에서도 그날 내가 이제 여기 현관 앞에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이제 와서 저 현관 입구에 딱 버티고 있었고, 유경 정책위원장하고. 근데 이제 그날 청와대 경호원들이 당선자니까 바로 이제 경호인수인계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당선 즉시.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호원들이. 예. 그래서 현관 입구에 내가 있고 이제 그 뒤에 텔레비전 기자들하고 막 이렇게 이제 벽을 쌓고 있는데, 당선자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내가 이제 맞으러 나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경호원들이 나를 막 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 집 주인이라고 날 만나러 오시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버섯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마침 저 비서실에 있는 그 양반이 하나, 실무자가 하나 와서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악수하고 그랬지. 안 그러면 경호원들이 밀어내가지고 밖으로 밀려나갈 뻔했다니까. 너 당선자가 이렇게 유시민 대표는 어디 갔지? 변화를 실감하겠다고 딱 당선되고 나니. 생각하는 시민, 주권 행사가 쉽지는 않습니다. 정책과 인과관계, 약속과 결과, 이 많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찍어놓고 보면 딴 놈 찍었어요. 달콤해서 찍었는데 찍어놓고 돌아서서 보니까 딴 놈이에요. 저는 아닙니다. 대강하고 찍었는데 확실하게 제가 저한테 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라크 파병할 때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것까지 왜 그랬는지 생각해 주는 시민이면 아주 생각이 깊은 시민이죠. 멀리 보는 시민, 책임을 다하는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 주권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기업인으로 성공하시길 바라고, 그러나 시장의 주류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진보된 시민사회 주류가 돼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고, 뭔가 좀 풍요롭고 행복한 사회, 항상 희망이 좀 보이는 이런 활력 있는 사회, 이런 사회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 제가 뭘 구체적으로 해보자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봅시다. 어디서 때로 만나서 깊이 있는 생각도 해봅시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중에서 좀 그냥 쉽게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 유시민 씨가 얼마 전에 냈던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제 돈이 있으면 한 권씩 좀 사서 돌리면 좋겠는데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대한민국 개조론이라는 유시민 씨가 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재미도 있고 좀 구체적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복지부 장관으로 아주 일찍 기용을 하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아쉬운 사람입니다. 아마 이 사람을 내가 좀 일찍 기용했더라면 지금 복지 정책이 아마 한참 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시장 친화적인 복지 정책이 여러 가지 새롭게 더 하고 했을 텐데 정말 아쉬운데, 그만 이 책이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계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당신 차례요 미스터 브라운 하는 이 책도 한번 보시면 조금 사회를 보는 눈이 조금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 끝나고 나면 더 높은 책을 추천하라고 하시면 제가 직접 한 권 써드리겠습니다. 그냥 오늘은 제 얘기만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차마 제 얘기만 하고 그냥 못 가겠습니다. 제가 노무현식 정치를 얘기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과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좀 자리가 적절하고 안 하고 다 떠나서 제가 꼭 소개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나오시오.
한마디 시킬까요? 한마디 하라는데 인사만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사만 한대요.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통령님 귀향하시는데 축하해드리러 왔다가 난데없이 나오게 됐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는데 저도 함께 똑같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대통령님과 또 저를 비롯한 여러 사람에게 5년간 나라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셨던 국민들의 5년 전의 선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번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퇴임하시는 이 행사를 맞아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양복 차림이었다. 누울 수가 없다. 누우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국민장이 거행된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500만 명의 조문객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추모했다. 대통령의 눈높이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와 같은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남대문 시장에, 자갈치 시장에, 동성로에, 은행동에, 금남로에 찾아가서 서민 여러분과 소주잔 한 잔을 함께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부산 바닷가에 넓은 아파트도 사고 취미 생활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그 당시 88 올림픽을 서울에서 여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올림픽에 한번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요트 선수로요? 아니 어떤 종목이라도 다 들여다봤는데 예선이 있어갖고 또 기준 이게 있어갖고 안 된대요. 근데 요트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요트를 한다는 거고 실제로 그래갖고 일본까지 건너가갖고 요트 스쿨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어렵게 이뤄낸 안정된 생활을 뒤바꾼 건 그가 불임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였다. 다른 재소자들한테 듣기로 조세 전문 변호사이고 승률이 아주 높아서 갈쿠리로 돈을 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들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정말 밤잠을 안 자면서 저희들이 읽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 책들을 열심히 읽고 저희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저희들 사건을 대해 주셨고 그 과정에서 본인 자신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저희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변호사를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가난했다가 수입도 좋아지고 하니까 그러나 이제 더 큰 가치가 무엇이냐에 눈을 뜨게 된 거죠. 당신은 제5공화국 초기 시국 사건의 변론을 맡고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며 노무현은 인권 변호사로 변신한다. 제야 인사 중에서 4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거예요. 네가 좀 해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국회의원 될 생각은 없지만은 선거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라. 됐다 그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하지만 노무현은 자신이 살고 있는 남구가 아니라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 동구에서 허삼수 의원에게 도전하길 원했다. 허삼수가 그 당시 최고의 실세니까 야, 그거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 대답이 야, 어차피 붙으려고 그러면 이 정권의 그 군사정권 최고 실세하고 내가 한번 승부를 내가 해야지.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답게 그렇게 임했죠. 선거운동 방식도 그 다음에 유세 내용도 철저하게 그런 방향으로 임했죠. 어찌 보면 굉장히 아마추어적인 선거를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통해서 맞으면 이제 민심이 지지가 올라가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생각지 못한 결과였다. 정치 초년생 인권 변호사가 집권 야당의 허삼수 현역 의원을 제치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이다. 아, 예산을 깼죠. 아, 그거 뭐 그냥 허삼수 깬다는 거는 전국적인 관심사였지 그 당시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동구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노무현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별로 성실한 답변을 요구 안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해도 비슷하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안 입고 온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런 세상이 좀 지나친 욕심이라면은 적어도 살기가 힘이 들어서 아니면 분하고 서러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좀 없는 세상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 여당의 탄생과 함께 6공화국의 정치 판도를 바꾼 3당 합당. 노무현은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토론과 설득이 없는 애도 있으니까 신당 창당 만세 성찰하겠습니다. 3당 합당을 거부한 노무현은 김영삼 총재의 곁을 떠난다. 총재님 잘하십시오. 동시에 정치적인 고난도 시작됐다. 한 10년 동안은 김영삼 대통령을 주축으로 한 그런 그 기반이나 김대중 대통령을 기반한 그 기반이나 거기에 확실하게 소속되지 않고 독자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이제 손해를 보는 이제 단계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 15대 총선에서 전부 다 떨어진 거죠. 왜 이러실까? 그날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먹고 집에 들어가는 중에 대문 앞에서 제가 울었어요. 아, 너무 힘들고 대통령이 마시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거기 밤에 찾아가가지고 아니 나는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 거기 가면 될 줄 아느냐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종로 보궐선거 되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부산을 가신다고 하시니까 정말 솔직히 굉장히 저는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선거운동하면서 선거운동도 재밌었어요. 왜냐면 될 것 같은 선거였거든요. 결과는 낙선. 노무현의 부산행은 그저 의미 있는 도전일 뿐이었다. 진 선거가 그때가 이제 4번째셨죠. 진 선거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좀 하셨어요. 그 당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부산에 출마한다고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가 뭐 그 지역 구도가 뭐 변화가 있는 건 아니죠. 다만 그런 의지가 그걸 타파해보려는 의지가 있는 정치인이 있다는 거 이렇게 좀 각인됐던 것 같습니다. 어떤 하나의 상징성이 되어버렸죠. 그것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대선 출마의 일종의 어떤 상징성이 되었고. 네, 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이 딱 되는 순간에 맞아면 이제 드디어 해볼 수 있게 됐다. 아이위는 이인재 후보 491표. 근데 그 다음 주 초부터 갑자기 여론조사가 막 지지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게 상승세를 타면서 그게 영향을 줘서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해버린 거죠. 거기서 승부가 이제 끝나버렸죠. 그냥 조기에 말하자면 종영된 드라마가 돼버린 거죠. 제16대 대통령 후보로 기호 2번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왜 대통령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딱 하는 선뜻하는 이야기가 진짜 그
그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 그걸 꼭 하고 싶다. 심지어 무슨 행사를 하는데 무슨 뭐 대통령한테 와서 대통령 담배를 얻어가서 피우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한 이 권위의식이라는 이런 건 참 없는 분이셨죠. 그리고 법 제65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노무현 탄핵 소추안은 네. 지금 박관용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안은 가결됐습니다. 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정지됐다. 그러나 취임 1년 만의 일이었다. 국회의장에서 제가 국회의원인데 경위들한테 들려서 4명, 5명이 들어서 밖으로 내팽개치는데 이게 무슨 초현실주의 영화 찍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고 그리고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하더라고요, 굉장히. 너무너무 분하고 이게 뭐 사립학교법 중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어렵게 국정 주도권을 쥐었지만 개정안을 사학법, 국가보안법, 과거사법 등 주요 정책은 강행할수록 국회에서 표류했고 부동산과 교육 등 민생 현안들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는 내가 할 길을 간다. 언젠가는 내가 가는 길을 알아줄 거다 하는 뭐 일종의 좀 뭐 구도자 같은 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것이 일종의 요새 말하는 소통의 갭이 굉장히 컸었던 거죠. 더구나 직설적이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노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언론을 거치며 왜곡이나 오해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는 대통령직을 못 해먹겠다는 생각이 그런 위기감이 생깁니다. 흔들어라, 이거 흔들어라, 저 남대없이 굴러들어온 놈. 그런데 그놈의 헌법이 저희는 이제 항상 조마조마한 때가 있었어요. 대통령께서 워낙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시니까 참모들은 혹시 또 거두절미당해서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항상 걱정하고. 근데 당신이 이거 다 알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말을 막 한다고 그러는데 나도 좀 이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솔직한 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보니까 그거가 아닌데 그거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데서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을 합니다. 좀 뜻밖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다. 나가서 그냥 손만 흔들고 들어와야 되나 아니면 뭐 그렇게도 한번 해보셨다가 그 다음에 나가서 이제 얘기도 좀 길게도 한번 해보셨다가 짧게도 해보셨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봉화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그때 당시로서는 뭐 우리 걱정의 거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안녕하세요. 낙향한 전직 대통령을 향한 세상의 반응은 재임 당시와 사뭇 달랐다. 행복하셨고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하루가 짧구나. 하지만 행복은 길지 않았다. 전에 요즘에 아마 전화를 직접 하셨어요. 그래서 건강보다 하여튼 요새 잠을 잘 못 잔다. 그래서 누울 수가 없다. 누우면 자꾸 이렇게 가슴이 조여오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는데. 친구들과 뛰놀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어린 부엉이 바위. 그는 그곳을 선택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해라. 작은 허물도 아주 크게 부끄러워한 사람.
나이는 좀 많아도 스마트하잖아. 코앞에가 이렇게 3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열심히 강하게 있었습니다. 네.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좋은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인간 노무현은 반칙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정말 반칙하지 않고 성공했습니다. 판사가 되었고 변호사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되었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다음에는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반칙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성공한 사람이 부당한 특권을 누리지 않는 나라, 반칙과 특권이 없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 그는 한순간도 이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무현의 그 꿈을 함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과 좌절, 그가 느꼈던 슬픔과 분노, 그의 삶, 그리고 그의 죽음까지도 모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그것 때문에만 그를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정말로 그를 사랑했던 것은 그가 작은 허물도 매우 크게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는 언제나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가 완전 무결한 존재이라서 또는 반인 반신의 위대한 인물이라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실수도 하고 오판도 하고 잘못도 하는 사람, 그러나 작은 잘못, 작은 허물이라도 그것을 깨달았을 때 크게 자책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았기에 저는 그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떤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변함없이 따르는 것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부릅니다. 굳은 신념을 지닌 사람은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치인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은 정치 사상이나 이념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때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믿고 받아들여야 하며 영광과 명예뿐만 아니라 때로 모욕과 질시까지도 함께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이념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 노무현, 정치인 노무현, 그리고 대통령 노무현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데에는 한없는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때로 심한 모욕을 감수하는 용기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큰 용기를 내서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했습니다.